뭐 잘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단순히 그냥 서버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에 그 기록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백 년 전에 발견된 있는 저희 어떤 문서 하나를 갖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써지고 남겨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 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후세들을 위한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안전하게 잘 저장하고 또 그런 거 할 때 뭐 되게 환경적으로도 되게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저희 장경각이 그랬던 것처럼 가능한 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가장 친화적이게 만들어서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펜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고 좋은 경험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진행할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네, 저 미스피의 최유리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상장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성공적으로 라인 상장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상장 이후에 쏠려 있잖아요. 기존의 라인이 성공적으로 커왔던 우리나라에서부터 집중을 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아니면 아직은 이용자 기반이 조금 약한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곳이 왓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챗이라든지 그런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저희도 꽤 많이 노력을 하고 애썼던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왓챗 같은 그 1등 브랜드가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큰 금액에 팔리면서 페이스북에 지원을 얻고 하면서 사실 그런 데하고 시장 경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인이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남미 쪽에서도 꽤 반응이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1등 사업자 또 중국은 워낙 또 강력한 또 위챗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잘 지키고 할 수 있었던 곳은 지금 저희가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저희는 항상 제 사업 시작 때부터 그런 미국에 있는 거대한 회사들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의 워낙 또 큰 자금과 함께 자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나오는 그런 거대한 사업들과의 경쟁이 워낙 힘받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장을 잘 지키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라는 시장도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직은 훨씬 더 늘어날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곳이고요. 또 태국 같은 곳도 굉장히 잠시장이 좋은 곳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것도 물론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강하게 갖고 있는 시장에서 1등 시장에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저희가 또 더 시장을 확장하고 싶은 곳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메신저 갖고 시장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금 오게 되면 그런 걸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쪽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찾아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장윤희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시스창 윤희 기자입니다. 일단 라인 상장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좀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의장님 생각하시는 네이버의 진짜 경쟁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국내에서는 흔히 뭐 네이버를 카카오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네이버가 라인을 계기로 좀 글로벌 기업이 된 만큼 네이버가 추구하는 경쟁사, 뭐 극복할 대상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요즘 뭐 부동산 서비스라든가 샵 윈도 등 어떤 새로 어떤 오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이쪽 국내 사업 방향 어떻게 되실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또 네이버의 성공 모델이 또 요즘 스타트업들에게 큰 교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창업을 꿈꾸는 이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쟁사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요즘 사람들은 약간 네이버가 원래 굉장히 초기에 시작한 선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힘을 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을 처음 장악했던 곳은 야후라는 브랜드였죠. 여러분. 뭐 연령에 따라서 많이 써보셨던 분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 야후라는 브랜드는 너무나 강력한 브랜드였고요. 그다음 국내에서도 뭐 그 당시 라이코스 같은 곳이 국내에 또 협력업체에 만나서 같이 나온다던가 익사이트라던가 전 세계 굉장히 큰 브랜드들이 이미 앞에 있었고 또 국내에서도 또 다음이라든지 또 SK텔레콤의 네이트라든지 그런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서 저희는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늘 제일 두려운 곳은 미국에서 시작한 그 거대한 인터넷 업체들이 늘 제일 두려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인터넷 사업이라는 게 이동통신 사업처럼 뭐 주파수가 이렇게 나라가 허가를 해주거나 보호받고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사업 해온 지 지금 한 17년 되나요? 18년 되나요? 매일 아침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스트레스는 뭐 미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인기 있는 서비스가 나타나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뭐 인터넷은 국경도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은 바로 그걸 써보게 되고요. 바로 비교하게 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상대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갈까가 늘 제일 두려운 어려운 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에 있는 회사들, 그다음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가 시장을 보호하고 내부적으로 키우면서 뭐 그런 회사들이 다 시가총액이 수백 조에다가 1년에 뭐 순이익이 뭐 몇십 조씩 나서 사실 저희에 비교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랑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신문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그릴 때 공룡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전 그 옆에 약간 구글이나 큰 회사들 같이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룡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의 고질라나 뭐 어마어마한 괴물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에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카카오 같은 국내 회사하고도 경쟁 관계 있긴 하지만 아마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 저희보다도 그런 해외 경쟁사, 해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서비스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할까가 늘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가 가져가고요, SNS 서비스는 페이스북이 가져가고 또 사진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공룡이고 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진 서비스 저희도 뭐 폴라라는 것도 내고 저희 사진 서비스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뭐 구글 포토 같은 데한테 정말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지금 하나씩 굉장히 많이 잠식당하고 있고 그렇게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어떻게 경쟁할까가 가장 힘든 면이고 늘 저는 그쪽이 경쟁사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이렇게 비슷한 경쟁사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그들 앞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까를 생각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국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글로벌 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글로벌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라인과 함께 라인이 또 어느 정도 성공과 함께 저는 정말 많은 리소스랑 포커스를 해외 사업 쪽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미 저희 뭐 국내에서도 50% 이상 인력들이 다 해외 사업 쪽에 관련돼 있고요. 전체로 따지면 50% 이상이 될 거고 저희 매출이나 인력 비중이나 다 해외 쪽 사업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라인뿐만 아니라 뭐 웍스 모바일이라든지 지금 캠프 모바일의 뭐 스노우라든지 그다음 뭐 V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지금 또 다음번 라인 다음을 꿈꾸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해볼 수 있는 해외 사업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사업보다는 늘 저희 기술과 저희 서비스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 쪽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 두고 있고 그런 회사들 모습이나 지표나 숫자들을 보시면 되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저희 나라 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시각으로는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인구가 4천만, 5천만의 시장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실 성공하고 안정된 수익과 성장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 정말 승부는 좀 더 큰 시장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좋은 모델이 이스라엘 같은 곳에 있는 스타트업들일 텐데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처음부터 미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을 놓고 승부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저희도 따라야 될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많은 곳들은 되게 그냥 기술이 굉장히 강한 곳, 기술을 열심히 개발할 그런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물론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또 그런 인프라도 있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뭐 이런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뭐 서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런 회사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R&D 쪽 기술 쪽에 이번에 이런 그 상장과 함께 이제 많은 기술 투자를 이미 해왔지만 더 강력하게 더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안에서도 기술 개발이 있겠지만 밖에서 기술을 되게 열심히 개발하시는 그런 회사나 인력 사람들한테 그런 투자를 하고 이제 해외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희 스타트업과의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유석 기자. 예, 2대1 김유성이고요. 이미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좀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IPO 이후에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후에 대한 현금 활용 계획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라인이 아무래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 IT 기업에서 자회사로 해서 상장까지 간 계기가 아마 라인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그 비결을 그러니까 의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라인이 상장하게 되면서 라인 쪽 상장을 통해서도 많은 자금들 확보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사 하면서 처음으로 자금이 조금 여유가 생긴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저희가 수익을 내고 했지만 사실 그 수익을 가지고 일본이나 해외 쪽 사업 투자하기에 또 국내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하기에 늘 굉장히 바쁘고 빠듯한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같은 것이 확보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회사가 또 한 단계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장 많은 자금은 어쨌든 기술 쪽에 투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사용자들은 한순간에 이동할 수 있고 국경이 없고 그런 거에 시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못지않게 또 더 뛰어난 그런 기술을 조금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저희가 어려운 것은 그런 외국 회사들은 정말 자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곳에다 투자를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의 현금이 저희가 좀 여유 있다고 하지만 그런 회사에 비하면 형편없이 아직도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포커스를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에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 그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기술 갖고 계신 분들에 더 투자를 하고 확보를 하고 그런 쪽이 일단 현금을 저희가 활용하는 가장 첫 번째 타겟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인의 비결이라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되게 열심히 절박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서비스를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진짜 많은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뒤에서 돕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정말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문화에 맞춰서 많이 소화된 거지만 그런 컬처화도 시켜내고 그렇게 해내서 라인이라는 것이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가장 큰 비결이라고 그러면 저 생각에는 어쨌든 국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야만 저희가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뭔가 살아날 수 있다. 또 아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인터넷에 있는 가장 큰 회사들은 다 미국 회사 아니면 중국 회사거든요. 그 외에 독자적인 자기 사업 모델 가지고 서비스와 기술 가지고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고 또 자기가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정말 없습니다. 꼽아보시면. 그런 면에서 그런 회사들이 되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절박함, 그런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그 헌신, 그런 것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저는 일단 그 말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실 분. 그러면 최재. 예, 제 이코노미 리뷰 최진웅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자금 확보로 이제 뭐 기술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아직 좀 추상적이지만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좀 미래 성장 동력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다면 그쪽으로 좀 고도화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오토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라인의 경우 좀 성과가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발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당장의 어떤 M&A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타겟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되게 강한 곳, 또 저희가 기술을 또 더 밸류 애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저희의 주 타겟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까지 늘 많이 그런 쪽 섭외해오고 그런 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이번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토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토란 말이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주는 되게 이렇게 허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너무나 넓은 범위의 그 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오토란 말로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잘 사업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지금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 기술연구소 쪽에서 이제는 뭐 하반기에 좀 더 새로운 저희 기술이 뭐 PC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에서 쓰인다던가 다른 어떤 AI 기술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어떤 스피커나 자동차나 이런 걸 쓰인다던가 약간 조금 더 이제 PC와 그동안 스마트폰에만 집중했다 그러면 좀 더 일반 사용자에 접할 수 있는 다른 환경에서 또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은 지금 잘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그런 기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김학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파이내셔널스 김학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뭐 미국이랑 중국 기업 말씀하셨는데 한국 인터넷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창업주로서 바라보시는 그 네이버의 다음 단계라든가 청사진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계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본 가서 많이 거의 매달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고생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뭐 한국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공했던 브랜드 같은 것이 해외 나가면 사실 그런 브랜드가 정말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정도 해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지만 하드웨어와 달리 이 서비스나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정말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이 써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선택을 할 때 그런 브랜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한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그만큼 해외 사용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도 얻고 또 이렇게 동경이나 뉴욕에 상장이 되면서 또 그런 면에서 브랜드의 힘을 갖고 하는 것은 저한테 너무 기쁜 일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이런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또 많은 창업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도전들을 할 텐데 그런 도전이 그냥 너무 그 단순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전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 한계 같은 것도 되게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 자금적이나 인력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협력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앞으로의 모습은요, 뭐 지금 또 네이버 안에서 자회사인 라인이 커서 이제 라인이 이제 상장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라 할까요? 뭐 독립했다고 해야 되나, 성령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하나의 독립된 별도의 주주를 갖게 되는 이런 회사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네이버 안에서 또 다른 이 다음의 라인들 또 다시 성장해서 또 어느 정도 시장을 갖고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또 상장하고 또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도 서비스나 브랜드로 진화를 하겠지만 네이버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모델들이 또 독립돼 나와서 또 라인처럼 멋진 자회사로 또 상장해 나가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뭐 그런 도약터가 되는 그런 걸음이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그런 회사로서 좀 더 많이 변모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고 오대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오대석 기자입니다. 상장 축하드리고요. 그 저번에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라인이 국내 콘텐츠 창작자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이번 상장과 동시에 이제 좀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이제 국내 콘텐츠 창작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 좀 더 도와주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좋은 사례는 지금 라인 웹툰 같은 사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웹툰이라는 시장이 정말 많은 그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창작자들에게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또 거기서 도전했을 때 또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뭐 명성과 부도 누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창작이 또 해외에서 나갈 수 있도록 또 해외에 있는 또 창작자들도 또 이런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되게 추구하는 방향이라서 지금 라인 웹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이런 모델이 그 결국 다음번 다시 또 다른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V 같은 것도 결국 또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이것들이 또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안에 있는 국내에서 그런 창작자 성공 모델이 해외에서 나가게, 그래서 국내 창작자가 그 모습 가지고 해외에서도 또 다시 그런 시장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 아시겠지만 뭐 웹툰의 마음의 조속 같은 그런 분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저희가 뭐 그분이 워낙 크리에이티브에 뛰어나고 좋은 만화를 그리시기 때문에 그런 걸 얻으시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런 면에서 조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정말 큰 자부심이고 되게 정말 이런 사업을 하는 정말 보람이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중앙대일이 박은지 기자고요. 그 상장 시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뭐 취소를 했다가 2년 전부터 뭐 얘기가 나왔다 그랬는데 상장 시기 조정이 있어서 좀 염두에 두신 점이 있다. 그게 뭔지도 궁금하고 또 동시 상장의 이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상장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언론에서 봤던 오해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장이라는 것이 워낙 그런 그 상장하는 그 협회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장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제대로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컸던 오해는 그 상장 시기를 많이 늦춰는 바람에 좋은 상장 시기를 놓쳐서 지금 뒤늦게 나쁜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그건 상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성공적인 상장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그 회사가 가장 지금 큰 돈을 이렇게 땡길 수 있을 때 들어가서 가장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것이 상장에 성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장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 그 주식을 이제 공개해서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굉장히 자기 사업에 이제 자신이 있고 그런 투자가들의 투자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이 있을 때 상장해야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의 상장의 의미를 두는 것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뭐 물론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메신저는 굉장히 그 마케팅 전쟁이었었거든요. 서로 시장을 먼저 잡는 곳이 그 1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왓챗, 뭐 위챗, 저희 카카오톡 뭐 다 같이 그 다른 나라에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런 데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라든지 또 M&A라든지 이런 것을 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라도 상장이 많이 필요하다면 상장을 해서 그렇게 자금을 확보하거나 주식이 이제 그 M&A에 쓸 수 있는 주식으로 바뀌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해놨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 상장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인터넷 거품도 겪고 모바일 쪽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지만 그때 그런 밸류는 약간 정상적인 밸류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대치지만 사실 정말 메신저라는 곳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계속 그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한다는 것은 그건 주주들에 대한 그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또 저희가 그런 또 돈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해야 될 만큼 돈에 그렇게 절박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준비는 했지만 그 상황이 맞지 않았고요. 그 지금의 라인의 모습이 이제는 매출 구조도 잡히고 시장 구조도 잡히고 그래서 투자가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내년에 올해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모습으로 갑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비로소 일반 투자가들한테 저희의 스토리를 들으시고 저희 비전을 공감하시면 주식을 사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상장의 개념은 이런 것이 상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년 전에 10조였는데 지금 만 6조 됐다 그러면 만 2년 전에 상장을 했으면 그때 주식 사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시게 된 걸 거잖아요. 그럼 그때 상장 안 하는 것이 더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에서 상장을 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제 그 뉴욕하고 뭐 오늘 도쿄 증시에 올라왔지만 또 지금 뭐 아직은 첫날이긴 하지만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상장을 저희를 믿고 참여해주신 투자가들한테 회사가 보일 수 있는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또 나왔던 의문 중에 하나는 뭐 종류 주식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경영권 때문에 상장을 못하고 미루고 있다 또 이런 기사들도 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는 다 종류주식을 발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종류주식을 통해서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인터넷이라는 곳은 워낙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고 또 과감하고 좀 더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경영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어서 IT 기업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되게 다 하게 되고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은 일이고요. 일본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락이 되는데 사실 사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런 안정적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검토 끝의 결론은 한국과 일본의 이런 법 문제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상장 시기가 옮겨지거나 그런 중요한 결정이 상장을 한다는 그 시기라는 중요한 결정이 이런 것에 영향받고 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 상장의 의미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라인은 가장 많은 사용자가 가장 매출이 일본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가장 매출 많이 나고 있는 그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일단 일본 상장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하지만 또 라인이 꿈꾸는 것은 뭐 일본에서만의
그 브랜드가 아니라 이미 지금도 해외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도 1등인 나라들이 있지만 앞으로 더 해외 쪽으로 그 진출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이려면 또 뉴욕에서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그런 해외적인 그런 기업과 M&A 같은 경우가 있다던가 어떤 주식 스와핑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뉴욕 상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큰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메리트와 그다음에 또 저희 글로벌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을 잘 구성을 하려면 동경하고 뉴욕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그 상장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아웃스탠딩의 최영식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이라고 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즘 포켓몬고 굉장히 열풍인데 또 한편으로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기업들 왜 이런 거 못하냐, 그게 이제 좀 혁신이 없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IT 벤처계 맏형격인 그런 기업의 창업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상이라든지 혹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의사결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좀 뭐 그 의장님만의 뭐 그런 그 불확실성 속에서 좀 의사결정을 내리는 뭐 자기만의 방식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걸 좀 공유해주면 좀 흥미로운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포켓몬고 그거 나오면 되게 저도 괴롭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또 뭐가 터졌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우리 기업들이 빨리 먼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반성도 되게 많이 되고요. 그런 노력도 해야겠다고 반성을 하는데요. 근데 뭐 이런 말 하면 약간 기자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면 구글이 AI 쪽에 투자한 그 돈이 그런 M&A 환도에 한 30조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정말 많은 곳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그런 혁신들이 뭐 본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투자한 회사 쪽에서 뭔가가 터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투자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 확률이라는 것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또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인재와 가장 강한 기업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브랜드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률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희의 현금 차출력 가지고 그런 인수도 해야 되는데 또 저희 또 아까 말한 브랜드가 또 정말 큰 회사를 갖다가 좋은 회사를 인수하기 또 쉽지도 않은 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기사에서나 이제 네티즌들이 딴 데서 이런 거 나오는데 니네들은 뭐 하냐, 한심하다, 딴짓하니까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단 맞을 때 물론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다시 다잡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조금 서운하다. 그러니까 워낙 그런 규모적으로 되게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애쓰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좀 힘이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 산업 쪽에서 막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런 블랙버스터가 나올 때 야, 왜 국내에서 이런 거 못 만드냐라고 하면 못 만들 수도 있지만 자본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또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그런 걸 투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혁신을 못 해내면 저는 죽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은 국경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도 어떻게 하든지 잘 포커스를 잡아서 그쪽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내야만 또 한 단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그 절박함이나 그 혁신에 대한 의지는 밖에서 생각하신 것보다 저희는 아마 안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뭐 의지 정도가 아니라 그 절박함에 대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내야 된다 이런 혁신에 뭔가 히트 상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도 뭐 반대로 약간 좀 서운한 거 말씀드린다면 뭐 예를 들면 저희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지싱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기도 하고 저희 통합 검색이라든지 또 저희가 정말 또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나온 것들 굉장히 그런 혁신으로 생각해 주는 것에 비하면 저희 안에서의 재미있는 시도들,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저희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혁신이 정말 혁신 없이 뭔가 하는 것처럼 마치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좀 속상할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속상하다는 얘기 어디서 제가 할 건 아니지만 그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의사결정을 아까 뭐 질문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약간 경영할 때 어떤 그런 방식, 철학? 요새 이제 저 상장하다 보니까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전 직원들한테도 이게 우리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이게 우리 회사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회사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늘 굉장히 뭐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3년 후에 어떤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10년 후에 인터넷에서 어떤 모습이 될 거냐고 생각합니다. 물어볼 때 전 10년 후에 인터넷이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이 고민하지만 알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알 수 없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영권을 맡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되게 확실하게 어려웠는데요. 근데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플렉서블할 수 있었던 것이 반대로 그러니까 비전 같은 것의 문제점은 비전이 강하면 굉장히 클리어해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조직이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 비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의사 결정자도 자기가 어떤 발표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굉장히 맞춰가려는 어떤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경직될 수 있거나 조직이 변화해야 될 때, 움직여야 될 때 빠르게 못 움직이거나 머뭇거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하면서 배웠던 거는 회사는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유연성을 어떻게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유연성이라는 게 뭐 나태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박하지만 하지만 어떤 변화에도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 같은 것이 가장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많이 의사결정 체계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런 면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조선일보 강동철 기자님. 네, 조선일보 강동철입니다. 이번 라인 상장을 통해 가지고 회사 자체도 상당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고 지금 이제 현금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를 하시게 됐는데 지금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낮은 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런 스톡 옵션을 통해서 이제 뭐 네이버 지분율 좀 끌어올리신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이혜진 회장님께서 물론 라인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 차지하시고 있지만 이제 스톡옵션 주주 명부라든지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창업자분이시지만 스톡옵션 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기술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라인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이제 기업 자금을 통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지 뭐 어떤 기술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라인 상장하면서 스톡옵션이 나오는데요. 스톡옵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안에는 이사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사회 안에 별도로 사회자님들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스톡옵션 같은 것은 누구보다도 이런 평가에 대한 것이 회사가 잘 성장하려면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 또 평가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자님들이 평가위원회를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저나 내부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평가였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뭐 인터넷상에 굉장히 좋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나와서 그런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바람직하고 계속 그렇게 산업이 계속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할 때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역할일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뭐 하나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회사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또 창업을 하면 되게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기술이나 서비스 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만큼 또 리소스가 쓰이는 것이 있게 되고요. 또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해외에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일구게 될 때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웹툰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수백억 원의 투자할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만 그것들이 아직도 해외 쪽에서는 계속 적자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깥에서 그냥 외부의 어떤 벤처 캐피탈의 투자만 가지고 그런 해외에서 성공 모델을 맞을 수 있을 것이냐고 생각하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일은 네이버 조직 안에서 또 안에 바깥에서도 네이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금 그 저희 회사 안에 뭐 컴퍼니라든지 그다음에 자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 그런 그 인사 체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진짜 네이버가 뭐 커진 회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도전을 꿈꾸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자기가 정말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해 나갈 수 있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네이버는 그런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지원을 하고 자금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하나의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계속 새로운 자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 그렇게 초기에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정열을 바쳐서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평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그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정말 신중호라는 사람이 진짜 헌신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리스크 테이킹하고 가서 정말 뭐 그 옆에서 봤지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다 겪어내면서 거기까지 성공해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받은 평가는 제가 그냥 창업자로서 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제 스스로가 거의 10년 넘게 매달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고요. 일본에서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그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굉장히 주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일과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딴 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할 만큼 저도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에서는 뭐 이것이 하나의 좀 좋은 사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냥 안주하지 않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하고 나가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또 계속 의미 있는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뭐 아까 기술적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뭐 이러면서 이제 글쎄 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라인 상장이라는 것은 네이버에도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네이버의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변화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라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는 또 스스로의 경영 체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또 다음번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 아까도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 물론 라인에서 가장 지금 포커스하는 곳은 아까 말한 동남아시아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지만 어쨌든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는 곳이 또 한번 도전해야 되는 저희의 꿈의 시장이기도 하고 저희 또 브랜드를 한번 거기에 대한 도전의 모습을 또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다시 이사회나 이런 곳에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금 같은 것은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뭐 제가 일본을 나가서 일본 사업 준비한 게 뭐 10년이 넘었던 일인 것 같고요. 10년 만에 지금 아니라는 이것도 저는 저희도 많이 봤어요. 기적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라는 게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늘이 도와서 되는 건데요. 그 10년이 걸렸다 그러면 다시 이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이 또 앞으로 또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누군가 가서 또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후배들이 거기에 그걸 딛고 거기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또 뭔가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다음번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뭐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시장에 대해서 나가서 다시 준비를 하고 뭔가 기회를 찾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또 거기에 어느 정도 투자라든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이사회나 이런 데서 승인을 잘 받아서 그런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스타옵션을 뭐 지금까지 뭐 그게 아직 라인 인사 상장돼서 밸류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글쎄 일단 생각에는 그걸 판다고 해서 제가 지분이 안정적이 될 만큼 될 리도 없는
금액이고요. 제가 지금 4%이 정도 비중을 제가 경영권을 찾아 올려 지분으로 제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 제가 지분으로 어떤 돈으로 그걸 한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밸류가 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회사도 저를 갖다 저를 이렇게 그 밸류를 활용할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밸류가 잘 없거나 기여를 못하면 제가 떠나거나 회사가 저를 자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경영권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지키는 것이지 제가 뭐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뭐 어떤 금액이나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간 스포츠의 권호영 기자입니다. 상장 축하드리고요. 지금 라인이 해외 진출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추가로 유지장께서 해외 내부에 있는 서비스와 국내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해외에 진출을 하면 좀 잘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나 뭐 이런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평소에 좀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에서 지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곳이 이제 텐센트라는 곳인데 텐센트는 중국 내에서 그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하고 위챗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셀도 인수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임 사업은 사실 NH엔터랑 분리되면서 손을 놓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거대한 이 공룡,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공룡들이 게임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이버는 그럼 어떻게 게임 사업을 그냥 안 하실 건지 그냥 플랫폼 사업자로만 남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라인 웹툰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희 V라는 것도 되게 차별화된 시장을 잘 공략해서 지금 또 미국이나 큰 시장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웍스모바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업은 사실은 좀 뿌리가 기술이 있는 사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시장에 성공한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많은 시간 잘 기술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얹어서 잘 맞는 타겟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웍스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안에 뭐 이메일 서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런 이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져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거를 잘 정리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V 같은 것도 동영상 전송 기술을 굉장히 그 담당 팀들이 오랫동안 다듬어왔던 그런 기술이고요. 웹툰도 지금 10년 넘게 그 플랫폼과 어떤 것을 만든 것이고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최근에는 예를 들면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약간 깊은 기술보다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안에 그런 컴퍼니 CIC 조직이라든지 그다음 셀이라든지 그다음 자회사 형태로 굉장히 많은 능력 있는 후배들이 되게 재미있는 오랫동안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회사에서 제가 볼 수 있는 제일 큰 기쁨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라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인이 이게 첫 번이지 마지막이 아닌 그 자회사의 성공 스토리, 상장 스토리가 될 수 있는 후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박세리가 한번 나가면 이제 더 훌륭한 후배들이 뒤에 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라인이 한번 또 이렇게 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많은 후배들이 자신감 가지고 또 그것보다 더 멋진 모습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애들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센트와 글로벌 게임 사업은요, 저희가 어쨌든 모바일로 오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런 글로벌 큰 회사들과 싸우려면 모든 걸 잘할 수도 없고요. 그만한 리소스도 없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포커스 해야 된다. 자기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게임과 포털 사업이 나누게 되고
또 저희 네이버 쪽도 계속 자회사라든지 그런 셀 조직으로 계속 분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화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스스로가 다시 게임 사업을 갖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라인 쪽은 대신 뭐 퍼블리싱 같은 거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갖고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참 걱정인 것은 그런 텐센트 같은 회사가 중국 같은 곳은 중국 정부가 시장을 외국의 시장을 다 막아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엄청난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오고 또 자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매출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공략을 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슈퍼셀의 인수 금액이라든지 아까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할 때의 인수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보면 정말 저희도 뭐 슈퍼셀 같은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고 저희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지불하는 비용 규모 스케일 자체가 워낙 너무 달라서요. 과연 그런 거 상대로 정말 저희가 어떻게 그런 M&A 싸움, 그런 자금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정말 정말 고민입니다. 이대우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디지털 데일리 이대우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글로벌 출발에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브랜드 네임밸류도 올라갔고 글로벌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그 내부에 능력 좋으신 분들 많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진짜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 그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같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에 나오셨잖아요. 뭐 혹자는 은둔의 경제자라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는 않지만 라인 상장 정도 되는 그런 날에 또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향후 성공 사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 10년 이상 못 볼 수도 있지 않나 그죠?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혹시 뭐 정기적이라도 좀 얼굴 비추시거나 뭐 그동안 싸우신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애들한테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뭐 그런 자리를 가지든지 아니면 또 언제 나오겠다면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인재 확보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일단 저희 안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또 요즘 좋은 인력들이 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해외에도 지금 그 브랜치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에 또 그런 지사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진짜 A급 인력들이 그냥 한국 기업에 오느냐라고 하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페이스북, 구글 같은 곳에 뭐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그 사람들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런 돈도 워낙 많고 또 브랜드도 강하고 또 커리어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갖다가 정말 저희 경쟁력이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분들을 또 한국까지 모셔와서 한국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또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해외에서 연구소라던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CTO님이 해외 대학과 이제 연계해서 그런 학생들을 받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또 유능한 인재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열심히 만들어나가고 있는데요.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쪽도 이제 그런 딴 큰 회사들과의 경쟁을 생각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정책 미팅은 저는 미팅 하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드리고 말씀이 이렇게 막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CEO님이나 저희 모든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정말 제가 회사를 17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하나 생기면 한 달 전, 일주일 전부터 거의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와 굉장히 그런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더 잔소리하거나 뭐 어떤 전략을 짜거나 이런 일들이 제가 좀 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정기적 미팅을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저희 그 데뷔 같은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것하고 워낙 시간이 안 맞아서 있으면 그런 데 참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 스타트업들 만나고 또 제가 혹시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얼마든지 되게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쨌든 저는 앞으로 다시 또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일본이 아닌 좀 더 먼 나라 쪽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뭔가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서비스라는 것이 결국 아까 말한 그 문화를 시켜내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가서 거기 있는 유저들, 개발자들과 만나고 이해하고 서로 고려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얼마큼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미팅도 제가 뭐 기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북미나 유럽 같은데 성과 나오시기 전에 아마 뭐 데뷔가 참고로 저희가 10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데뷔 때도 혹시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죠? 네, 연합뉴스 김예나라고 합니다. 오늘 상장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 주식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네이버 지금 국내에서 있던 자금이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대체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지금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어떤 것이 어려운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주로 위기와 극복 위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주식값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쪽은 잘 않는데, 근데 어쨌든 라인이라는 것을 별도로 상장할 때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전에는 이제 라인을 사고 싶으면 네이버 주주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라인이 빠져나가게 되면 라인 직접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이버와 라인 주식값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 라인이 독립된 회사가 되고 또 자금을 확보하고 상장 회사가 돼서 또 해 나가야만 라인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그 장기적인 면에서의 그 주주들의 그 이득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상장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 이사 그 이사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그래서 사실 네이버로서는 이제 뭐 또 위기고 또 새로운 또 시도, 또 새로운 시작인데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하고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라인이 빠진 상태에서 라인 바로 살 수 있는 사람, 외국 투자가들한테 다시 또 네이버를 사야 될 만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 또 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또 정말 그동안 이제 글로벌 회사 하나를 키운 그런 회사였다면 이제는 그 다음번 라인을 뺀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 투자라든지 아까 저희가 또 새로운 자회사들 이런 것을 잘 지원을 해내서 네이버가 이 라인이 끝이 아니라 네이버 안에서 또 다른 글로벌 사업이 나오고 또 다른 시도가 나타나는구나, 계속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주주의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 회사 네이버가 변신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내에서 위기는 뭐 계속 뭐 반복돼요. 죄송하게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인터넷은요, 미국에 있는 몇 개 회사, 중국에 있는 몇 개 회사 외에는 살아남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미국의 구글에 2등하는 데가 야후인데요. 야후가 지금 거의 다 팔리지도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이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인터넷 기업이 그런 미국, 중국 큰 회사 외에는 제대로 생존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나 라인이 어떻게 계속 지금처럼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또 성장을 해낼 거냐는 거는 근데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 회사들이 전 세계 제일 비싼 회사들이잖아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 전 세계 1, 2, 3등 시가총액 회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제일 많고 가장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보수도 많이 주고 M&A도 제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R&D나 기술에다 수십 조를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가고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는 거는 그건 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데 그건 회사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 언제가 가장 고통스럽냐 그러면 매해가 다 고통스럽다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엄살이 아니고 전 정말로 그런 인터넷이라는 지금 곳은 워낙 큰 상대고 거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도 정말 잠시 빠르게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뺏기고 사진, 인스타그램도 뺏기고, 이렇게 뺏기면 사실 그게 또 검색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페이스북, SNS 시장 다 뺏기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뭐 국내에서 정말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그건 굉장히 저도 고민 되게 많고 저희 회사 일하는 모든 임원들이 다 정말 많이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작한 지 한 1시간이 벌써 넘어갔는데요. 막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석 기자님. 예,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인데요. 2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간단한 건데요. 일단 아까 스톡옵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본 언론 쪽 보니까 한국인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좀 많이 가져가고 일본인 경영진은 좀 적게 가져갔다는 서운하다는 보도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주요 시장인데 이들을 좀 달랠 방안 같은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할 말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글 지도를 반출 허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좀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업계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의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약간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일본 회사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이 국적이 어디냐, 뭐 어디가 일본 직원 스타워스에 맞냐, 한국이 맞냐 이런 이슈가 많이 되는 이슈가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국적에 대해서는 얘기도 일본 회사가 지금 저희가 상장하고 나면 아직도 저희가 되게 메이저 회사지만,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메이저 회사이기 때문에 라인이 일본 회사라면 지금 네이버는 60%가 외국인 주주인 회사거든요. 그럼 네이버도 한국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럼 한국 회사도 네이버도 외국 글로벌 회사인 거고, 그러면 그거의 자회사인 라인도 글로벌 회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어떤 국적이라는 것을 그런 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되게 잘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지분이 많게 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초창기에는요, 라인이라는 것이 성장을 할 때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 기술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메신저 서비스가 그렇게 빨리 속도로 퍼져나갈 때 그 안정성을 지원하고 그 기술 개발하고 거기에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 집어넣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초창기에 그런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초창기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는 그런 개발자 쪽에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고요. 신중호도 강점이 사업에도 있지만 개발에 되게 강한 친구고요. 그 개발 쪽을 되게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친구였고요.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는 개발자 쪽이 주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한국 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 것 같고, 지금의 나이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스타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스킴이 나올 텐데, 지금의 라인은 또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근데 그런 사업적 시도에는 일본 쪽 사업의 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 보상은 또 일본 친구들이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적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는 되게 개발자 쪽에 좀 보상이 들어가고요. 또 한 단계 지나가게 되면 사업적에 진화하게 되고, 그런 어떤 회사의 이렇게 단계별 발전에 의한 분야별 그런 스타옵션의 인센티브의 배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 이야기는요, 저는 이건 정말 회사 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은 정말 무서운 회사들입니다. 정말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브랜드가 세고 이런 회사가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까도 시장을 뺏기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가고 있는지, 페이스북이 SNS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가고 있는지,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벌고 있는지, 구글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도대체 매출도 밝혀지지가 않고요, 세금도 내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 되게
뭐 이건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뭐 중국처럼 뭐 해외를 갖다가 막아라 이런 얘기가 말씀 절대 아니고요. 예, 저는 회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예,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랑 회화 경쟁하면서 커왔던 회사고 앞으로도 그런 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되게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어떤 나라에서 돈을 벌면 그 매출도 알려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예, 그 세금 안 낸 돈들이 회사로 가고 그 회사가 그 돈이 다시 또 어떤 혁신에 쓰이고 한다 그러면 되게 가뜩이나 차이가 나는데 너무나 불공정한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세금 이슈라든지 그다음 전에 구글 지도가 와서 그 측정을 하다가 개인정보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예,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슈 제기했는데 구글 코리아에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예, 서버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은 밝혀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잘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서비스 업체가 유저의 그런 데이터에 문제 생기면 책임 있게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돈이 많이 버는 회사가 그런 회사가 세금도 안 내고 그런 회사가 그런 사용자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약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반대로 네이버가 만약에 그랬다면 네이버가 지금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사용자 정보를 갖다가 알 수도 없게 해외에다가 막 풀어놨다면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실까? 저희 그 국가나 정부에서 저를 갖다 용서할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그것이 그냥 그냥 그대로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지도 문제도 그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한테. 네, 국내 서비스를 하세요. 누구나 이미 다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하려면 국가의 룰이 있고 여기 상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보려면 서버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구글 같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한국에다 지도 서버를 두고 한다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의 알고리즘상, 자기 서버의 기술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라가 법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되게 뭐라 그러죠? 만약 네이버가 그런 요구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진지하게 다뤄지고 이슈가 되고 막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까? 저 같은 당연히 혼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진지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굉장히 좀 은폐한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 구글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구글 지도가 좋으면 들어와야 되고 또 같이 경쟁을 해야겠죠. 근데 경쟁은 그때 예, 이 나라의 사업을 하려면 예, 세금 정확하게 내야 되고요. 그 사용자 데이터가 어디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아니 이것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제대로 다 따르게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유럽도 엊그제 법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세이프 하버만으로는 사용자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런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냥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법을 바꾸라던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글로벌하게 뒤처진 것처럼 예, 그렇게 안 하면 뭐 게임을 못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제 개인적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조성준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난 밤이랑 오늘 이제 해외 증시에 라인 상장을 했는데 상장식 이후에 이제 신중호 CEO랑 혹시 통화는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이 상장을 앞두고 이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라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너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중호랑 통화 안 하고 메시지는 주고받았는데요. 처음에 그 방송에서 거기 이렇게 종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전에 보낼 때는 괜히 울지 말라고 보냈고요. 그리고 뭐 서로 덕담하고 좀 전에 왔던 거는 잘 끝났는데 영어 인터뷰 때문에 지금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만 안다고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 그냥 그 말은 주고받다 있더라도 전 전에 말씀드렸지만 라인 가서 일본에서 진짜 한국에서 뭐 술 먹을 기회가 있지만 일본 가서는 워낙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워낙 꼴찌인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발버둥 치고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랑 술 먹다가 뭐 해 뜨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성공을 하고 싶었고 그 시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 라인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도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약간 이게 좀 꿈인 것 같다고. 이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 아닐까. 막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또 꼴찌인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되고 답답한 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좋은 성과가 돼서 그렇게 뉴욕 그런 데에 서서 배를 누르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정말 너무 약간 좀 마음이 막 좀 그래가지고요. 잠을 잘 못 자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친구도 거기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뭐 라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라인이 아마 뭐 상장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뭐 보상 같은 플랜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이미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기업은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속 그렇게 열심히 능력 있고 열정 갖고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 계속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회사의 문화여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아마 뭐 인센티브 플랜 많이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또 성장하기 위해서 또 그런 플랜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으로 그 이혜진 창업자 모시고 한 미디어데이 행사는 모두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종료. 제가 그냥 마무리하면요. 그래서 아까 그냥 좀 애매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동안 많이 못 뵙고 한 것이 그 은둔하거나 뭐 숨어 있는 거 아니고요. 회사에서 많이 일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일본이라는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또 거기서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런 뭐 스트레스와 그런 면에서 만나서 사실 드릴 말씀 별로 없었고요. 비록 성공한 다음에 조금 덕분에 이렇게 많이 성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이 되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그 다음번에 언제 나올 거냐 할 때 10억이라고 할 때 그때 저는 그게 실제 동접자 수 10억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건 아니고 그냥 10억이라 하다 보니 지금 가입자 수가 10억이 넘어서 일단 이번에 뵀지만 어쨌든 다음번에 저는 또 일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큰 시장에서 또 회사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첫 걸음에 뭔가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기여하고 여기 산업에 기여하고 여러분들한테 기쁨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인터뷰보다는 저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모시고 어떤 재밌는 좋은 성공 사례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가까이 와주셔서 귀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막 수없이 말씀드려서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잘 무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